2026년 3월 21일 저녁 8시 전 세계 1840만 명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BTS 컴백 공연. 넷플릭스 77개국 1위. 광화문에 울려 퍼진 아리랑에 지구 반대편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연이 끝난 뒤 시작됐습니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숙소 대신 서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공연 하루의 경제 효과를 약 2,66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도시 전체의 경제가 뒤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로 공연을 본 사람들이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뒤에 펼쳐진 이 나라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대체 이 나라가 뭐길래 사람들이 떠나질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콜먼이라고 해요. 미국 LA에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가 여행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10년 동안 50개가 넘는 도시를 다녔어요. 파리도 가봤고, 런던도 가봤고, 바르셀로나도 가봤고, 도쿄는 3번이나 갔어요. 그런데 서울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후보에 올라온 적조차 없었죠. 아시아 쪽에서 추천할 도시를 뽑으면 늘 도쿄 아니면 방콕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관심 밖이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서울이라고 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거기 북한 밑에 있는데 아니야. 거기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이게 외국 사람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이 그랬어요. 그런 제가 왜 갑자기 서울행 비행기를 탔느냐. 이건 순전히 BTS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미거든요. 5년 넘게 좋아했는데 공연은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약 4년 만에 완전체로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로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까지 된다고.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바로 휴가를 냈어요. 마침 도쿄 출장 중이었어요. 서울까지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거든요. 출장 끝나고 3일만 서울에 들렀다가 LA로 돌아가는 일정을 짰죠. 같이 출장 중인 회사 동료이자 절친 매건을 꼬셔서 둘이 같이 가기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는 서울에 온 지 일주일 되는 날이에요. 귀국편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3월 21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이 광장 일대를 채우고 있었죠.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전 세계 축제 현장을 다녔잖아요. 코첼라도 가봤고 글래스턴베리도 가봤어요. 수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어요. 밀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술 마시고 싸웁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발목까지 차올라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3겹으로 쳐도 소용이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밀치는 사람이 없었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보라색 응원봉을 들고 줄 맞춰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음악이 시작되니까 일제히 조용해지더라고요. 공연 내내 바닥을 봤어요. 직업병이에요. 축제 현장에서 바닥 상태를 보면 그 나라 수준이 보이거든요.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뭐지? 내가 아는 현장이 아닌데. 첫 곡이 시작됐어요. 강렬한 비트가 터지더니 갑자기 전통 타악기 소리가 섞이면서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죠. 아리랑이었어요. 신곡 바디 투 바디라는 곡인데 그 안에 한국 민요 아리랑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수만 명이 동시에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사람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가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여자도 울고 있었고 일본에서 온 남자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가사를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전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아리랑은 이 나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힘들 때마다 불러온 노래였더라고요. 그 노래가 600년 된 궁궐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울려 퍼진 거였어요. 밤 9시, 공연이 끝났어요. 조명이 꺼지고 멤버들이 퇴장했죠. 저는 솔직히 탈진 상태였어요. 오후부터 계속 버텼으니까요.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목은 쉬어 있었어요. 같이 온 친구 메건한테 말했죠. 숙소 가자. 나 진짜 못 걷겠어. 그런데 몸을 돌리는 순간 이상한 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안 가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사람, 음식점 앞에 줄 서는 사람,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사람. 수만 명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대형 공연을 봐왔잖아요.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요. 집에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시 자체를 즐기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공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메건이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도 가보자. 저기 사람들 따라가 보자. 저는 피곤했어요. 다리도 아팠고.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숙소 쪽으로 안 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향하는 그 방향이 자꾸 궁금했어요. 대체 뭐가 있길래 공연 끝나고 집에 안 가는 건지, 이 나라 밤거리에 뭐가 있는 건지. 결국 메건 손을 잡고 그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밤 9시 30분. 광화문 일대는 아직 교통 통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택시도 못 잡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라 숙소로 바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메건이랑 둘이서 사람들 흐름을 따라 그냥 걸었죠. 그런데 여러분, 걷다 보니까 이상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았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낯선 나라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LA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절대 안 걸어요. 아니, 둘이 있어도 안 걸어요. 밤 10시 넘어서 길을 걷는 건 미국에서는 위험 행위로 분류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해 지면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런데 서울은 달랐죠. 거리에 여자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어폰 꽂고 편의점 들어가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걷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메건이 제 팔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레이첼, 지금 몇 시야? 10시. 근데 여기 사람들 표정 좀 봐. 다들 산책 나온 것 같아. 맞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밤 10시는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흐름을 따라 걷다 보니 골목 안쪽에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아직 열려 있었죠. 앉아서 떡볶이라는 것과 어묵이라는 걸 시켜봤어요. 떡볶이는 달콤하면서 매운맛이 동시에 올라오는 음식이었는데 밤 공기를 맞으면서 먹으니까 미국 어떤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전 세계 음식을 먹어봤잖아요. 파리 미슐랭도 가봤고 도쿄 오마카세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서울 골목 포장마차에서 먹은 그 떡볶이가 그 어떤 것보다 기억에 남았죠.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더라고요. 배가 좀 차니까 더 걷고 싶어졌어요. 골목을 빠져나와서 큰 길로 나왔더니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들어가 봤어요. 한국 편의점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편의점이에요. 삼각김밥이라는 게 있었고 컵라면도 있었고 핫바라는 걸 하나 집어들었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뜨끈한 핫바를 한 입 베어 무는데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메건이 옆에서 컵라면 국물을 후후 불면서 말했죠. 이게 천국 아니야. 늦은 밤 서울 편의점 앞에 앉아서 수다 떨며 핫바를 뜯고 있는 미국 여자 둘. 이 장면을 LA 동료들이 봤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메건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이야기했어요. 홍대라는 곳이 지금 난리래. 가보자. 택시를 잡았어요. 15분쯤 달렸을까. 홍대 입구에서 내리는 순간 더 놀라웠죠. 12시가 넘었는데 낮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가게들이 아직 열려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아리랑이었어요.
몇 시간 전에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도 있었고 한국 사람도 있었고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가사는 여전히 몰랐어요. 그런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부분만큼은 이미 제 몸에 박혀 있었죠. 매건도 옆에서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밤 12시에 서울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우리. 이 모습 또한 LA 동료들이 봤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노래가 끝나니까 다들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까 광화문에서 끝난 게 아니었구나. 이 노래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구나.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골목을 돌아 나오니까 치킨집이 보였죠. 밖에 테이블을 놓고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공연 끝나고 온 외국인들이 절반은 되어 보였죠. 우리도 앉았어요.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국 사람들이 치맥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매건이 치킨 다리를 뜯으면서 말했죠. 공연도 최고였는데 공연 끝나고가 더 최고야. 맞았어요. 새벽에 골목에서 아리랑 부르고 치킨에 맥주까지. 이 나라는 공연이 끝나도 축제가 안 끝나는 나라였어요. 미국이었으면 이 시간에 이 정도 인파가 모여 있으면 경찰차가 최소 5대는 서 있어야 해요. 여기는 경찰차가 한 대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었죠. 치맥을 끝내고 골목을 더 걸었어요. 새벽 2시가 됐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봤어요. LA였으면 절대 안 들어갔을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아래서 자고 있었어요. 위협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매건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여기 근처에 찜질방이라는 데가 있대. 24시간이래. 가보자. 찜질방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식 사우나인데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다고. 새벽 2시에 갈 수 있는 사우나가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였어요. LA에서는 새벽 2시에 문 열어놓는 곳 자체가 없거든요. 있어도 절대 안 가죠. 위험하니까. 택시를 타고 10분쯤 갔더니 큰 건물이 나왔어요. 들어가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우나예요. 로비가 호텔 같았거든요. 프런트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을 주더라고요. 반바지에 티셔츠. 같은 옷을 입으니까 누가 외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뜨거운 방, 차가운 방, 소금으로 된 방, 수초로 된 방. 방마다 온도가 다르고 효능이 다르대요.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달걀을 까먹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음료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매건이 뜨거운 방에 들어갔다가 3분 만에 뛰쳐나왔어요. 이거 미쳤어. 근데 왜 이렇게 좋아? 다시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땀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나와서 차가운 방에 들어갔더니 온몸이 짜릿했어요. 어제 오랫동안 서 있었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격이었어요. 이 모든 게 15,000원이래요. 미국 돈으로 $10 정도. LA에서 스파 한번 가면 최소 $100는 내야 해요. 그것도 1시간짜리. 여기는 $10에 밤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우나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주변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새벽에 온 가족이 사우나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새벽에도 가족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1시간 반쯤 있다가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몸은 개운한데 머리는 더 복잡해졌어요. 매건이 걸으면서 말했어요. 비행기표 취소하자. 나 여기 더 있고 싶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낯선 나라의 새벽 골목을 걷고 있는데 무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는 게 난생 처음 겪는 감각이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매건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까지 취재한 도시 중에 새벽에 이렇게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데가 있었어? 매건이 고개를 저었죠. 한 곳도 없었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숙소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 나라는 대체 뭐가 다른 거야? 공연도 놀라웠지만
공연이 끝난 뒤에 본 것들이 더 충격이었어요. 밤이 무섭지 않은 나라, 새벽에 혼자 걸어도 아무 일 없는 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고 골목에서 아리랑 부르고 치킨에 맥주 먹고 찜질방까지.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항공사 앱을 열었어요. 귀국편을 취소하고 사흘을 더 잡았죠. 3일만 있다 갈 생각이었는데 이 나라가 저를 안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눈을 떠보니 12시가 다 돼 있었어요. 새벽까지 찜질방까지 갔으니 당연하죠. 매건은 이미 일어나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죠. 레이첼, 이것 좀 봐. SNS가 난리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 영상이 아니었죠. 공연이 끝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서울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영상,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영상,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는 영상, 새벽 골목을 혼자 걷는 여자가 찍은 영상,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여기 왜 이렇게 안전해? 미국 친구들한테서도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LA 동료 제이슨이 보낸 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너 지금 한국이야? SNS에 올린 거 봤어. 진짜 새벽에 혼자 걸은 거야? 내가 미쳤거나 그 나라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야. 시카고에 사는 대학 동기 린다도 연락이 왔어요. 나도 그 공연 넷플릭스로 봤어. 근데 공연보다 공연 끝나고 거리 영상이 더 충격이야. 공연한 곳이 너무 깨끗한 거 아냐? 사람이 많았는데 한 명도 안 다쳤다고? 저게 진짜야.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들 반응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났으니까 오히려 더 충격인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넷플릭스로 공연을 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공연 자체보다 배경에 보이던 그 건물이 뭐냐는 질문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무대 뒤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 건물, 경복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봤어요. 숙소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경복궁으로 갔죠. 도착하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어젯밤 무대 뒤에서 조명을 받아 빛나던 그 건물이 낮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600년 된 경복궁이라고 하더라고요. 1395년에 지어졌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선언을 한 게 1776년이잖아요. 이 경복궁은 그보다 381년이나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경복궁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경복궁 안에 들어갔더니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가득했죠. 프랑스 청년들이 한복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고, 브라질에서 온 팬이 분홍색 치마를 잡고 돌고 있었어요. 다들 어젯밤 넷플릭스로 무대 뒤에 보이던 건물이 궁금해서 온 거였죠. 저도 한복을 입어봤어요. 궁 근처에 대여점이 있었거든요. 연두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골랐죠.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전통 의상이 없거든요. 미국의 전통 의상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입던 옷을 지금도 입고 경복궁을 걸어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경복궁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5분쯤 달렸을까?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나왔죠.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할머니들이 좌판에 앉아서 빈대떡을 부치고 계셨어요. 기름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어디서든 먹을 것을 권하는 소리가 들렸죠. 빈대떡 하나를 받아들고 서서 먹었는데 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터지더라고요. 10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 시장 좌판 빈대떡만 한 게 없었어요. 시장을 나와서 매건이 다음 코스를 잡았죠. 성수동이라는 곳이었어요. 택시로 10분쯤 걸렸죠. 내리는 순간 시간대가 바뀐 것 같았어요. 아까까지 광장시장에서 할머니 빈대떡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는 2030년에 온 느낌이었거든요. 유리와 철로 된 건물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카페들,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작품이 나왔죠. 그런데 웃긴 건 한국 감성을 느끼러 온 외국인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BTS 공연 보러 왔다가 서울에 남은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온 거였죠. 여러분, 제가 이날 하루 동안 한 일을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600년 된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었어요. 점심에 광장시장에서 할머니가 부쳐주는 빈대떡을 먹었죠. 오후에 성수동에서 미래도시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 모든 이동이 택시 몇 번이면 끝났어요. 경복궁에서 광장시장까지 5분, 광장시장에서 성수동까지 10분.
한 도시 안에서 600년 전과 현재와 미래가 전부 공존하고 있었죠. 과거를 버리지 않고 미래를 만든 나라.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회사 메신저를 열었어요. 상사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서울 취재를 하고 싶다고. 상사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서울? 거기 뭐가 있는데? 저는 오늘 찍은 사진을 쭉 보내줬어요. 경복궁 사진, 광장시장 사진, 성수동 카페 사진, 밤거리 사진. 답장이 바로 안 왔어요. 한참 뒤에 한 줄이 왔죠. 이게 다 같은 도시야? 네,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 이 도시의 진짜 비밀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왜 이런 나라인지. 그 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상사한테 사진을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잠깐, 이 나라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다음날 아침 광장시장에 다시 갔어요. 어제 빈대떡이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러 간 거였죠. 같은 좌판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빈대떡을 올려주셨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말을 거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영어는 못하셨는데 제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매거니 번역 앱을 켜서 중간에서 통역을 해줬죠. 어르신이 시장 안쪽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어르신이 한참을 말씀하셨어요. 매거니 번역 앱을 보면서 저한테 전해줬죠. 이 시장이 1905년에 세워진 거래요. 120년이 넘은 거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 그런데 한국전쟁 때 다 타버렸대요. 목조 건물이었는데 전쟁 중에 화재로 전부 사라진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빈대떡을 먹다가 손이 멈췄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70년 전에는 잿더미였다고요.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상인들이 모여서 재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직접 다시 세웠다고. 1954년에 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올렸대요. 나라가 해준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거였죠. 그리고 어르신이 제가 먹고 있는 빈대떡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알아요. 그 빈대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랐어요. 어르신이 알려주셨죠. 전쟁 때 피란을 내려온 여인들이 있었대요. 먹고 살 길이 없었죠. 이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녹두전을 부치기 시작한 거래요. 그게 이 시장 빈대떡의 시작이었다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빈대떡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 후에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음식이었던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 서서 먹는 이 빈대떡이 70년 전에는 생존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찾아봤죠. 여러분, 1953년 서울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도시가 없었거든요.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았죠. 도로도 끊겨 있었고 다리도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어제 한복을 입고 걸었던 경복궁도 전쟁 때 크게 훼손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안전하게 걸었던 그 거리도 70년 전에는 폐허였던 거예요.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어요.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던 수준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광장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을 다시 세운 것처럼 이 나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인 거였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가 해주길 기다린 게 아니라 직접 삽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부모들은 자기 밥을 굶으면서 자식을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세대만큼은 배워야 한다고. 한 끼를 굶어서 아이 학비를 마련하고 잠을 줄여서 교과서를 사주고 자기 청춘 전부를 자식한테 쏟아부은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며칠 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저 빌딩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제야 전부 연결이 됐어요. 어젯밤 제가 안전하게 걸었던 그 새벽거리. 외국인들이 돈을 쓰며 행복해하는 그 편의점과 포장마차. 수만 명이 모여도 사고 한 건 없이 애산하는 질서. 경복궁을 허물지 않고 그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공연을 여는 감각. 이 모든 것이 잿더미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70년 만에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건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가 자기 삶을 바쳐서 다음 세대에 건네준 기적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광장시장 어르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가 계속 걸렸어요. 역사는 알겠어. 이 나라가 잿더미에서 일어선 건 대단해.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지? 70년 전 일이 왜 지금 이 거리의 질서랑 연결되는 거지? 그 답을 찾은 건 아침에 숙소 근처를 산책하다가였어요. 매건이랑 숙소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고 계셨어요. 가게 주인도 아니었고 청소업체 사람도 아니었죠. 그냥 동네 어르신이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쓸고 계셨어요.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 같았어요. 매건이 저한테 물었죠. 저분 왜 저러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며칠 전에 본 장면이랑 겹치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밤에 다른 팬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미 자원봉사단이라고 적힌 보라색 띠를 맨 사람들이었어요. 공연 전부터 현장에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공연이 끝나자 그대로 남아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죠. 약 400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팬들이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게 팬덤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원래 그게 습관이었던 거죠.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공연 당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보니까 아미 자원봉사단은 SNS 오픈 카톡방에서 자발적으로 모집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 온 아미 2명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대요. 왜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미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에서 뜻이 모인 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치우자고 했다고. 자원봉사에 참여한 한국인 한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BTS가 우리에게 와준 것처럼 우리도 이 공간을 소중히 지키고 싶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장에서 청소 알바를 했던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소 알바에 뽑혀서 왔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었대요. 팬들이 자기 쓰레기를 직접 챙겨가고 자원봉사단이 나머지를 마저 치워놨거든요. 수만 명이 있었던 자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다고. 여러분, 저는 10년간 전 세계 축제 현장을 다녔잖아요. 미국 코첼라는 끝나면 사막이 쓰레기장이 돼요. 청소에 일주일이 걸리고 인력만 수백 명이 투입되죠.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영국 글래스턴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캔이 굴러다니고 텐트가 버려지고 진흙탕이 되죠. 그런데 광화문은 자원봉사자 400명이 자발적으로 청소했어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면서 어두운 곳까지 확인하면서 쓰레기를 주었대요. 이게 뭘까요? 아침마다 골목을 쓸던 그 할아버지, 공연 끝나고 광장을 치웠던 그 팬들, 새벽거리에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 그 시민들,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70년 전에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단순히 빌딩이나 도로가 아니었던 거죠.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내 자리는 내가 치운다는 습관, 다음 사람을 위해 한 발 양보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70년 동안 쌓아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센스테클에서 본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번 공연에 한국 팬들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멀리서 온 외국 팬들 보라고 한국 팬들이 자리를 양보한 거였어요. 혼잡할 걸 알면서도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본인들은 집에서 넷플릭스로 봤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매건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알겠어. 이 나라가 왜 이런 나라인지.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야.
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야. 사람들이 달라. 70년 동안 만들어진 DNA가 달라. 매건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못 떠나는 거잖아. 맞았어요. 저는 BTS를 보러 이 나라에 왔어요. 3일만 있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보여준 건 공연 하나가 아니었어요. 공연 뒤에 숨어 있던 70년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 세계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려고 켠 거였죠. 먼저 넷플릭스 순위부터 봤어요. 광화문 공연이 77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찍었더라고요. 미국도 1위, 영국도 1위, 프랑스, 일본, 브라질, 인도 전부 1위.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당일 시청자 수가 1840만 명이었어요. 소셜 언급량은 약 26억 건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역대 라이브 프로젝트 중 최고 기록이었죠.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며칠간 몸으로 느꼈던 것들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한 거였죠.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공연 하루의 경제 효과를 약 2,660억 원으로 추산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6.5배까지 올랐고 롯데백화점 본점은 외국인 매출이 2.4배 늘었대요. 신세계백화점은 매출이 41% 증가했고 공연 시작 직전까지 카드 결제가 폭발하다가 공연이 시작된 저녁 8시부터 딱 1시간 동안은 결제가 뚝 멈췄대요. 수만 명이 무대에 빠져서 지갑을 꺼낼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다시 결제가 터졌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BTS 공연 하나가 도시 전체의 경제를 움직인 거예요. 공연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니까 돈이 계속 돌아간 거죠. 그런데요. 이게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공연은 3월 21일 딱 하루였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숙소 로비에서 아침마다 마주치는 호주 여자가 있었거든요. 간호사라고 했어요. 원래 5일 일정으로 왔대요. 공연 보고 이틀 관광하고 돌아가는 거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로비에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안 가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병원에 한 달 휴가 냈어요. 여기 더 있을래요? 한 달이요? 5일짜리 여행을 한 달로 늘린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시드니에서는 밤 8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요. 여자 혼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새벽 3시에 편의점을 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못 떠나겠어요. 숙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캐나다 대학생 커플도 비슷했어요. 원래 서울 3일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째라고 서울만 보려다가 기차 타고 전주까지 내려갔다 왔대요. 한옥마을에서 하루 자고 비빔밥 먹고 막걸리 마시고 남자가 말했어요. 토론토에는 이런 게 없어요. 100년 된 집에서 자고 전통 음식을 먹는 경험. 여기서는 그게 당연하더라고요. 여자가 덧붙였죠. 그리고 기차가 너무 깨끗해요. 캐나다 기차랑 비교하면 우주선 타는 기분이에요. 공연은 딱 1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숙소 로비에서도 봤어요. 아침에 체크아웃 하려던 외국인이 프런트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있었죠. 며칠 더 있고 싶다고. 매건이 그 말을 듣고 저한테 말했죠. 우리만 미친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이건 제 주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진짜 숫자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돌아가고 있대요. 서울에 남아서 경복궁이랑 남대문 시장이랑 하이브 본사를 도는 관광버스까지 생겼다고 성지순례라고 부르더라고요. BTS의 흔적을 찾아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래요. 공연 때문에 한국에 온 외국인 입국자 수도 전년 대비 32%나 늘었대요. 3월 초부터 18일까지만 해도 약 110만 명이 들어왔다고. 머무는 날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돈도 계속 쓰이는 거였어요. 콘서트 주간 3일 동안 전국에서 외국인 결제가 약 30만 건 발생했대요. 금액으로 치면 약 71억 원이 넘었다고. 매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한 사람이 하루 더 머물 때마다 이 나라에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외국인들이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결제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에서도 제주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소비가 동시에 늘고 있었대요. BTS 공연 보러 한국에 왔다가 서울에 반해서 전국으로 퍼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1시간짜리 공연이 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TS가 광화문에서 1시간 공연을 했어요. 그 1시간이 끝났는데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일주일씩 한국에 머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제주까지 공연 하루의 파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죠. 이건 BTS의 힘만이 아니었어요. 공연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지만 이 사람들을 붙잡은 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거든요. 안전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어디를 가도 깨끗한 도시, 새벽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 이 모든 게 외국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든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세종대왕 검색량이 630%나 급증했대요. 광화문 무대 앞에 앉아있던 그 동상.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동상 누구야 하고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글을 만든 왕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까지 폭발한 거예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공연이 아니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콘텐츠가 된 거구나. 다음 날 아침 회사 메신저를 열었어요. 상사한테 정식으로 보고서를 보낼 때가 된 거죠. 제목을 뭘로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을 올해 추천 도시 1위로 올려야 합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이 일을 했지만 서울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는 없었다. 새벽에 여자 혼자 걸어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00년 된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10분 뒤에 미래도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도시. 수만 명이 모여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끝나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시민들이 사는 도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 상사한테서 답장이 왔죠. 레이첼, 너 진짜야. 이거 다 팩트야. 전부 팩트예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상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너 언제 돌아오는데?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쳤죠. 아직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저를 안 보내줘요. 3일만 있을 생각으로 온 사람이 아직도 서울에 있었죠. 그리고 벌써 다음에 또 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벌써 다음에 또 올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 말은 한국을 떠나는 날에야 할 수 있었어요. 결국 일주일을 꽉 채우고 나서야 짐을 쌌어요. 더 있고 싶었지만 회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어요. 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거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미국이요. LA에서 왔어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를 했죠.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러분, 택시기사가 외국인한테 또 오세요라고 말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나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창밖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 이 도시에 처음 들어올 때랑 같은 길인데 눈에 들어오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저 빌딩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인생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아요. 한강 위로 다리가 지나갈 때도 그랬어요. 며칠 전에는 다리가 만내했는데 지금은 저 다리를 놓기 위해 누가 강물 속에 서 있었을까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같은 풍경인데 저라는 사람이 달라진 거죠.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매건은 면세점에 가겠다고 뛰어갔는데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회사 웹사이트에 올릴 서울 추천 기사를 써야 했거든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올해 가장 과소평가된 도시, 서울.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썼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죠. 서울은 과거를 간직한 채 미래를 만든 유일한 도시다. 새벽에 여자 혼자 걸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다. 수만 명이 축제를 즐기고 스스로 치우고 떠나는 시민들이 사는 도시다. 잿더미 위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를 세운 나라다. 50개 도시를 다녔다. 서울이 1위다. 기사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13시간 뒤에 LA 공항에 내려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기사가 회사 SNS에 올라간 거였죠. 공유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항공권부터 검색했다. 프랑스에서도 왔어요. 한국 지하철이 파리 메트로보다 깨끗하다는 게 사실이었어. 직접 봐야겠다. 브라질에서도 왔죠. 수만 명이 모이고 스스로 치웠다고. 우리나라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경찰이 출동한다. 그리고 저를 가장 오래 멈추게 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DM이었죠. 내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다. 그분이 지킨 나라가 이렇게 됐다니 눈물이 난다. 할아버지한테 이 기사를 읽어드리겠다. 70년 전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누군가의 손자가 지금 제 기사를 읽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 기사를 읽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킨 사람,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 그리고 그 나라 위를 걸으며 눈물 흘린 미국인 여행 에디터. 7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공항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건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LA에 돌아오니까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회의하고 메일 보내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서울이 떠오르더라고요. 회사 복도를 걸을 때 광화문 돌담길이 겹쳐 보이고, 점심에 샐러드를 먹는데 광장시장 빈대떡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밤에 퇴근하면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는 안 그랬는데, 새벽에도 안 그랬는데, 여기는 밤 9시인데 벌써 긴장하고 있었죠. 동료 제이슨이 점심때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 저는 사진을 보여줬죠. 600년 된 경복궁, 새벽 2시 골목 풍경, 광장시장 좌판, 성수동 카페. 제이슨이 사진을 넘기다가 멈추더라고요. 이거 진짜 새벽이야. 여자 둘이서. 네, 사고 안 났어. 미쳤다.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새벽 2시에 혼자 골목 걸었어. 어머니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죠. 뭐라고? 왜 그랬어? 큰일 날 뻔했잖아. 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거기는 그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한참 조용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항공권 2장을 검색했어요.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어머니가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서울 골목을 걸어도 아무 일 없는 이 나라를. 저는 BTS를 보러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공연 하나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연이 끝나도 축제가 끝나지 않는 나라. 떠나도 자꾸 돌아오고 싶어지는 나라. 제 프로필에 지금 새로 추가된 한 줄이 있어요. 다음 목적지. 서울.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대본을 쓰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거리가 누군가에게는 꿈의 여행지라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안전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는 거. 자랑스러우시죠? 저도 자랑스러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